다음 두 번째 발표는 목포대학교에 계신 한정훈 교수님께서 중세 해운물류와 전라도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한정훈 교수님은 우리 전라도 천년사 편찬위원 및 고려시대사 분과 간사직을 맡고 계십니다. 자, 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목포대 한정훈입니다. 서두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 분과에서 이제 전라도 천년사를 집필하는데 저는 고려시대 소위의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은 되게 포괄적이죠. 중세 해운 물류와 전라도. 이런 주제에서 세부적으로 15세기를 좀 다뤘습니다. 사실 15세기가 고려시대가 아닌데 그렇게 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도 천년사의 여러 성과 중에서 집필자나 편찬위원들께서 기존의 전라도가 농업의 중심지, 농경문화의 산실이라고 하는 건 익히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전라도 천년사에 소개된 이런 원고들을 보니까 유통물류 분야에서의 하여튼 좀 이런 전라도가 나름의 좀 한 축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점에 좀 착안을 했습니다. 물론 유통물류와 함께 해양에 대한 관심. 그래서 이제 한국 중세 시기에 유통물류나 해양의 중심지가 전라도였다라는 것을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주제를 찾다 보니까 고려시대사 소위 간사지만 15세기를 중심으로 글을 좀 구성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룰 내용의 목차는 본문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장은 전라도의 이제 세곡과 조언에 대한 개관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3장에서는 조언선의 침몰 현황과 특징, 4장에서는 조언선의 침몰 대책 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고민을 했는데요. 침몰이 맞는지 난파가 좀 적절한지 용어는 좀 차후에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전라도는 우리나라 농업의 중심지이면서 국가 제1의 창고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15세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제시된 표를 보시면은 전라도의 농지 결수가 3위밖에 안 됩니다. 16세기가 되면은 1위로 이제 부동의 1위로 자리를 올리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15세기 때부터 저습지라든가 갯벌의 이제 개간 산업을 통해서 이제 농지 결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벼농사의 비중이라든가 미국의 품질이 이제 1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라도는 농업 분야 단연 최고의 위상뿐 아니라 전국 세금의 절반을 부담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15세기, 특히 16세기 때부터 자주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라도의 위상에 걸맞게 공부 물류 시스템에도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 중심에 전라도가 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향후의 과제는 전라도의 바닷길, 육로, 운송시설, 수단, 관련 제도, 지역민의 역할과 같은 교통, 물류 환경과 유통 구조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려시대 원고라든가 총론에 나름의 성과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려시대 때, 고려 성종 때 전국의 랭킹 60위까지의 주요한 포구를 이렇게 리스트업을 했는데요. 거기에 60포제 중에서 바닷가에 있는 해운형 포구 27개 중에서 전라도에 17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던 13개 조창 중에서 전라도에 6곳, 그러니까 50%는 안 되지만 가반 정도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전라도가 중세 해운물류의 중심지임을 밝히는 실질적인 연구가 될 것입니다.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중세 해운물류의 한 축인 전라도의 조은이 국가의 대사임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2장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도가 국가제일의 창고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국용은 오로지 호남에 달렸다라고 하는 영조 때의 이제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라도 위상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비교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전라도와 함께 좀 이렇게 수위를 다투었던 경상도의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로 가서 보면은 15세기 때까지 경상도가 농지 결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15세기 중반부터 외관이 세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일 외교 비용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경상도 67곳의 조세 중에서 35곳의 조세를 상납이 아니라 그 지역에 이제 한납을 해서 사신 접대라든가 외구들의 소란을 좀 위무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국가 재정 수입에서 경상도의 비중이 줄어드니까 전라도의 비중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물류 시스템인 조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세기 때 세곡 운송 체계가 변화되는데 우리나라 조언사에서 좀 큰 계기 중에 하나가 태종 3년에 보시는 것처럼 경상도 조언선이 침몰을 하게 돼요. 이로 인해서 태종 3년 1403년 꽤 이런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경상도에서는 조언선을 띄우지 마라 라고 해서 18세기 중葉까지 영산강 아래쪽에 조창에서 출항한 배는 다니지 못합니다. 난파 때문에요. 그러면은 가장 먼 지역의 항해 거리를 보유하는 곳이 전라도 지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조언 정책의 주요한 타켓이 전라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라도 세곡은 용도가 아주 다양하였습니다. 진율미라든가 군자, 종자곡으로 쓰였고요. 세종 시기에 전라도의 세곡 중에 20만 석이 아까 말씀드렸던 경상도에 출몰하는 왜구들을 그러니까 대외 비용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수송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곡의 운반으로 인해서 전라도의 병선, 성군들이 동원되어서 전라도 지역의 해안 방비가 허술하다라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보더라도 결국 전라도의 세곡은 중앙재정의 주요한 원천이다. 그에 따라서 전라도 조언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라도의 조언과 조창에 관해서 간단히 개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언의 주요한 요소는 조창, 그 다음에 배, 조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언과 관련된 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겠죠. 15세기 조창제의 최고의 결실은 경국대전에 나오는 9개의 조창제입니다. 근데 이제 세세하게 좀 보면은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 항해거리로 인해서 이제 배를 띄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군으로 바뀝니다. 유군 인합. 문경세제를 넘어서 충주로 가서 남한강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충청도하고 항해도, 서울에 가까이 있는 지역은 기존의 조창을, 고려시대 때 조창을 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거점, 수조차라고 합니다. 10여 개를 새로 설치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전라도는 고려시대 때 조언제의 전통이 좀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만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역사 지리적 환경이 조언과 전라도를 뗄 수가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지역에서는 다 가능한 포화로의 대납이죠. 그러니까 포라든가 다른 물건으로 세곡을 내는 것을 다 허락하는데 전라도는 불허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도읍이라든가 경기 지역에 곡물 수급이라든가 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라도 내내는 무조건 쌀을 바쳐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전라도 조원에 대한 관심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조원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상도에서 침몰이 태종 3년에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전라도 지역에 조원의 추가적인 건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종대, 세조대. 사람을 보면은 조졸이라고 하는데 성종대를 중심으로 해서 한 척에 40명 정도를 배속시켜서 조역의 부담을 줄여드는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종대 당시에 전라도 지역에 있었던 조졸이 5,960명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원선과 조졸의 확보, 그다음에 구조창제가 결국 15세기 조원 정책의 최대 성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라도 조원의 최고의 불행이자 최대의 난제가 조원선이 아무리 그런 조원 정책이라든가 보강을 하더라도 난파된다는 것입니다. 주요한 난파 현황을 1번부터 13번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특징을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특징 첫 번째는 15세기 전반기에 해당하는 태종이라든가 세종대보다 세종대의 후반기인 세조나 성종대보다 훨씬 더 난파의 횟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조원의 조처들이 나름의 효과를 발휘했다. 15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보시면은 의외로 세종대왕 때에 난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침몰 날짜를 보겠습니다. 배가 침몰된 날짜를 보니까 그 6월 달이 딱 기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조원 규정에 5, 6월까지는 태풍이 올라오기 때문에 음력으로 그 전에 다 마무리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5월에서 6월 사이에 침몰된 게 6건, 6월에서 10월에 침몰된 게 7건입니다. 근데 한 건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보시는 것처럼 15세기 전반기에 조원 규정을 준시한 것은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근데 15세기 후반기에는 위반한 게 한 건밖에 없다는 거죠. 그만큼 조원 규정을 후대로 갈수록 잘 지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침몰된 선박을 보시면은 특징이 보시는 것처럼 다 전라도 조원선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딱 두 군데 10번하고 13번 영산성, 영산창이겠죠. 나주. 그 다음에 13번이 영광의 법성창. 이 두 곳을 빼고는 다 전라도 조원선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 특징입니다. 아마 이렇게 전라도 조원선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걸로 볼 때 조정에서 전라도 조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차후에 나오는 대책들이 전라도에 집중된다는 것이겠죠. 피해 규모를 보시면은 최대 99척의 배가 침몰된 것인데 이것은 전라도 조원선의 66%에 해당할 만큼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당연히 촉각에 이제 곤두 세울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좀 중요하게 생각했다. 침몰 지점을 보시면은 다시 돌아가서요. 맨 오른쪽에 침몰처 되어 있는데 안흥량이라든가 태안은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보시는 것처럼 교하, 교동, 그 다음에 비인, 그러니까 서산이죠. 서천 이렇게 세 군데 정도가 있지만 대부분은 다 태안의 안흥량에서 침몰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나오는 것처럼 세조실록에요. 전라도 조원선은 모두 태안 안흥량에서 실패한다. 그래서 아까 빈칸으로 되어 있던 것도 추정컨대 다 그냥 안흥량에서 빠졌다고 보면 되겠죠. 네. 이게 레이저가 되지 않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여기입니다. 여기가 안흥량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 운하를 뚫는 곳이 여기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렇게 전라도 조원선이 침몰하고 나서는 바로 안전한 조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표기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침몰 대책을 바로 논의한다는 것은 조선 조정에서 정부에서 전라도 조원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졌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태종 12년과 14년은 침몰 방지를 위한 대책의 기본적 방향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배라든가 조졸의 확충뿐 아니라 논란,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야 되는 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세종과 성종 때 이런 당연히 지켜야 되는 규정의 문제에 대해서 강조한 것도 한 특징이고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종이나 세종 때는 제도 또는 간언의 책임 이런 기본적인 조언 규정 강화를 중시했다. 왜 그런지는 뒤에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몰 사장인데요. 조원선의 침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논의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운하의 굴착, 두 번째가 유군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상도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가 개인의 배인 사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행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15세기 동안 지루하게요. 태종 12년의 침몰 대책을 보면은 태종 3년에 경상도 조원을 중지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라도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국가재정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침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나온 논의가 안흥량을 가서 계속 난파가 되니까 유군으로 옮기자, 이런 경로입니다. 전라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강주, 나주, 전주의 서남쪽, 그 다음에 남원, 순천, 그 다음에 전주의 동북쪽, 이렇게 해서 특이한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남한강 수운을 여기 남원, 순천, 그 다음에 전주의 동북쪽 지역을 청주, 충주를 거쳐가지고 남한강 수운으로 가는 아주 고역을 통해서 통하더라도 안흥량은 그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아주 비합리적이고 실현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안흥량을 가서 이렇게 난파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인명 보호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겠죠. 그러나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로 폐기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선의 활용이라든가 운하걸착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년 뒤에 너무 멀구나 라고 해서 다시 유군의 경로를 재조정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4군데로 자르니까 안 되니까 결국에는 상도 하도로 해서 전라도 서해안 라인으로 가동하게 된다는 거죠. 남한강 수운을 포기하고 서해안 라인을 가동해서 유군하를, 그러니까 해운의 거리를 좀 줄이겠다라는 것이겠죠. 두 번째 대책이 경기도에 있던 과전의 절반을 전라도에 두는 것입니다. 과전이라고 하는 게 가전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동량을 줄이기 위해서 경기도에 있는 가전을 전라도에 두고자 하는 논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운하 굴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운하를 뚫는 것입니다. 수많은 논의를 거쳤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근대 토목기술상으로도 어렵고요. 더 특징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소선으로 채운하는 방식이 대규모의 전라도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로가 좁기 때문에 자그마한 배로
돌아가면서 운반을 하니까 7만석, 10만석을 옮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유구나 방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종 12년, 태종 14년 때였는데 성종 때도 이런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법성창이라고 하는 곳이요, 결국에는 법성창, 영산창, 덕성창이 있었는데 나주 일대에 있는 세곡을 조창을 없애버리고 법성창이 생기게 되는 계기가 유군 인합의 변형된 형태라는 것이겠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군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영산창보다는 법성창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위치에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군화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밑에 세 번째를 보시면은 결국 유군화는 먼 곳에 있는 지점으로 수송한다는 측면에서 지역민들의 원망, 그 다음에 말이나 소의 피해를 주기 때문에 지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됩니다. 그나마 가장 효과적이었던 게 개인의 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선이 관선보다는 패선율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 정도 아마 운반이 되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사선의 활용이 다른 대책에 비해서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기대만큼의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1번의 운하 굴착이라든가 유군화는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각 왕대별로의 이제 좋은 정책에 대한 차이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맺은말은 전라도의 조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마지막만 보면요, 이런 여러 가지 대책 논의가 전라도 조원선 침몰 사고 이후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조선의 해운물류에 있어서 전라도가 차지하는 위상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닐까 하고 마무리해 봤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